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고,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 정도면 진심이겠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심지어 그 착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사실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화난 것 같다.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떠올라요. 이런 생각들이 어떤 심리,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연구하는 분야를 사회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얼마나 착각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격, 태도, 생각에 대해 끊임없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다른 사람의 성격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한다. 저 사람은 저걸 싫어한다. 저 사람은 그런 성격이다라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행동뿐입니다. 우리는 관찰 가능한 행동들을 보고 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은 행동뿐인데 우리는 그 행동으로부터 성격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우자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면, 자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계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런 기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배우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누군가 그런 기계를 개발한다면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람의 이마에 붙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마에도 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매력적인 배우를 보고 그를 쳐다볼 때 자신의 배우자를 힐끗 보고 다시 그 배우를 보면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실시간으로 배우자에게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더 좋아질까요? 악화될까요? 당연히 악화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판단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가 두개골입니다. 왜일까요? 절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감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각들은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야 하고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더 못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하는 모든 생각, 태도라는 개념,
성격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태도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태도가 실제로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계속하는데 그 행동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바라보면 설명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의 마음속에 태도라는 게 있을 거라고, 뭔가를 좋아할 거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나 항상 된장찌개를 시켜 먹는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저 사람 된장찌개를 자주 먹네라고 관찰할 뿐입니다. 다른 식당에 가도 된장찌개를 시켜 먹고 또 다른 곳에 가도 된장찌개를 시켜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행동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도 된장찌개를 시켜 먹네. 어제도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네. 이렇게만 기억하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구나라고요. 우리는 관찰된 행동에서부터 뭔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태도를 뽑아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태도를 저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은 다음에도 된장찌개를 시켜 먹을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관찰되는 것에서부터 성격이나 태도라는 개념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가난해서 모든 식당에서 가장 싼 음식인 된장찌개를 먹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그 사람이 정말 된장찌개를 싫어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은 아닐까요? 밤마다 돈만 생기면 다시는 된장찌개 안 먹겠다고 중얼거리면서 자는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행동뿐이고 그 행동의 진정한 이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성격이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지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성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나 언제나 누구한테나 일관되게 어떤 행동 성향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사람의 몸속에, 특히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런 성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저거 좋아한다. 저 사람 저거 싫어한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것들은 사실 실제로 그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저 사람이 설명이 잘 된다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은 사실 그 사람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명히 몇 년을 연애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하는 느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설명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은 굉장히 잠정적인 이론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 때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 행동들을 관찰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도 우리가 만든 가설일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저의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것입니다. 제 친구는 대학교 다닐 때 한 여학생을 짝사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 여학생이 자신을 12번이나 바라봤다고 착각했거든요. 제 친구들과 저는 모두 어떻게 그렇게 예쁜 여학생이 너한테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며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확신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날 12번 봤어. 내가 센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상대방이 너를 12번 봤다는 걸 알려면 너는 최소한 12번 이상을 봐야 하지 않을까? 알고 봤니요? 제 친구는 그 여학생이 정말 예뻐서 수업 시간 내내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그걸 못 봤습니다. 또 더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제 친구는 그 다음 수업에 그 여학생 앞으로 뛰어가더니 그 앞에서 여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연히 깜짝 놀란 여학생도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제 친구는 봤지? 나 보는 거 봤지? 라며 춤을 추고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모두 이런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데 상대방의 행동만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성격과 의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자신이 하면 그것은 정당화됩니다. 자신이 계속 쳐다본 것은 상대방의 아름다움 때문이고 상대방이 쳐다본 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어디서 옵니까? 상대방이 하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입니다. 하루에 10번씩 전화한다든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먼저 가서 기다린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웬만하면 하지 않을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계속되면 우리는 가설을 세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라고요.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계획합니다. 내 생일날 뭔가 특별한 걸 할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겠지. 결혼기념일을 깜빡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자동으로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만족되는지 아닌지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그럴 때 상대방이 생일을 깜빡한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나 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찰 가능한 행동들을 보고 우리만의 이론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맞는지 우리가 만든 가설로 검증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현명한 사람들은 합당한 가설을 만듭니다. 누가 봐도 그 가설이 맞다면 너 사랑하는 거 맞지? 그 가설이 틀리면 너 사랑하지 않는 거고라고 할 정도의 가설을 말입니다. 하지만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한 가설을 만듭니다. 배우자가 대전에 있는데 지금 바로 나를 보러 와 1시간 만에 와 그렇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사랑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설이 맞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이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1시간 만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으니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요?
과학자만 과학적인 연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평생에서 관찰되는 현상에서 좋은 이론을 뽑아내고 그 좋은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현명한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 현명한 가설이 지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본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차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조건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근본적 귀인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왜 저랬을까? 라고요. 그 원인을 찾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내적인 요인, 즉 성격이나 의도를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 분명히 그래서 그랬을 거야. 너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상대방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난 그러려고 그랬어. 상황이 그랬어.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야. 너 분명히 그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착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초점이 됩니다. 자기의 시야에 들어오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변의 모든 일들을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수로 당신을 밀었다고 합시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이 대충 건너가다가 날 민 거야. 저 사람은 그런 무례한 성격이야 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밀었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당신을 밀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들의 행동의 원인을 그들의 성격이나 의도로 돌립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주의 깊지 못했어. 상황이 복잡했어. 이렇게 상황을 탓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은 절대 자신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기본적이고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그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배우자가 아니야, 사랑해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이 아니야,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생일을 깜빡했잖아 라고 고집을 부렸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이득이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생일 선물이 약했다는 것? 기념일을 깜빡했다는 것? 물론 의심할 만합니다. 의심할 만해요. 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증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얼추 비슷하게 맞추면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큰 탈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가설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검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진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관찰 가능한 행동들 뿐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든 이론일 뿐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 리스트를 주고 각각의 확률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승진할 확률은 몇 %인가요?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요? 결혼할 확률은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는 형제 자매도 같은 확률로 이런 일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유전적으로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슷한 사람이 형제 자매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비현실적 낙관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형제 자매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패턴이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실은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대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을 하고 사회적인 환경에서 판단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착각이 나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착각은 안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착각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착각이 나쁜 거라서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뇌를 가진 인간은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착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착각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불안함을 없앱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시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식도 키울 수 있어요. 이런 착각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덜 할까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합니다. 그들은 착각을 덜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도 저렇게 잘 살 것 같지 않아. 내 공부에도 좋은 대학 갈 것 같지 않아.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러면서 계속 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보면서도 착각 안 해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거 같아라고 생각 안 해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 속이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울할 것 같으세요? 정말 우울하죠. 착각을 안 하면 우울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우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착각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착각을 안 하자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착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기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할까요? 왜 착각에 대해 말할까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게 착각이었다고 얘기해도 화내지 마세요.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착각하고 있는 건 몰라도 되지만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고 살아야 해요. 사람들이 제일 화날 때가 뭔가 하면 내가 진짜 믿고 싶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자식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학원만 다니면 이 수업만 들으면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선생님이 이 학생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너무너무 화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착각을 유일하게 깨쳐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간이 착각하는 존재다는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착각을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다 같이 즐기자는 결론을 냅니다. 우리 모두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착각을 하면서 착각을 한다는 걸 아는 방법은 없거든요. 만약 내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면서 착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그 생각 틀린 것 같은데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약간 열린 마음으로 착각의 긍정성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착각하며 살아가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신다면 인생이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게 될 거고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고 결국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상대를 바라본 그 사람의 성격 99%가 착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더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